이거 수변전 시설 개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 잘 쓰셨죠? 실자를 잘 못 봐가지고. 네? 이거 NCS에 나와 있고 뭐 수변전 설계 시 고려 사항으로 쓴 사람도 많더라고요 또. 거기 이렇게 많이 썼어요. 네. 그럼 안 됩니다. 수변전실 설계 시 고려 사항입니다. 자, 수변전 시 설계 시 고려 사항 이야기하면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그냥 우리 다 천편일률적으로 쓰는 것처럼 건축적, 환경적, 정기적 고려 사항 그런 것들 뭐 쭉 쓰겠죠. 제가 이걸 뭐 일일이 다 나열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제목만 건축적, 정기적, 환경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면적이죠, 면적.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구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무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 여러 가지 공식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실제로 그 뭐죠? 고바야시, 후나츠시, 삼바시, 사바시. 그렇게 외워서 쓰시면 좋으나 이제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저 같으면 답안지를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안 사용하니까. 왜? 그 공식을 외워서 적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산을 해서 그 면적을 적용해 놓으면 너무 크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있죠. 그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일단 답안지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공식 정도를 가지고 면적 정도를 구합니다. 변압기 용량은 그 국토부 표준에 의해 가지고 부하별로 해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수가 있죠. 그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어떤 면적을 구해놓고 건축에다가 이 면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건축이 봐가지고 필요한 면적을 주거나 어떤 형태상의 면적을 줍니다. 그럼 그거 갖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배치를 해야 되죠. 배치를. 그러면 큐비크율이 몇 면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면적이 충분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V12 갖다 놓고 여러분들 보면요. 결국은 그 전기실 배치에서 가장 크게 되는 게 큐비클 몇 면 넣느냐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예요? V11 넣느냐 안 넣느냐에서 큐비클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면적 좁은데 V12 못 넣어요. PF 넣고 치워야 됩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변압기 몇 뱅크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럼 면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차이가 나죠. 실제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배제를 하고 공식만 열심히 적으면 물론 공식도 뭐 때에 따라서 적을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도 좀 적어야 되겠죠. 왜? 그게 현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면적 배치에 있어서는 건축과 협의하여 그 주어진 면적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맞는 답안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식 적어놓고 이거 너무 크다. 이런 것도 우리는 실제로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V12 쓰느냐 안 쓰느냐 변압기 몇 뱅크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면적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치해놓고 면적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격거리 충분하게 뭐 띄워주면 좋죠. 높이, 환경대책.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범 답안에는 없는데요. 이거 하나 적어봤습니다. 설비 설계자와 협의 사항인데 실제로 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연환기를 하고 뭐 강제환기 또는 자연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전기실에 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서 수변전실의 온도는 40도씨가 되게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놓을 필요는 있는 거겠죠.
그리고 소방하고 협의는 뭐냐? 300개가 이상 되면은 가스 수화 설비를 검토해야 된다. 이 소방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적어놔야지 특징 있는 답안지가 되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건축, 전기,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거 저 면적 공식 쓰고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기본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 다 쓰고 내가 어떻게 좀 틀리게 써야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은 좀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맞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4-3번 문제에 좀 힘을 줬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은 쉽게 보려고 하면 강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60364 5-523을 보고 하십시오 라면 하면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이게 지금 병렬 포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병렬 도체라고 동상다조 포설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우리 보통 보면 상도체만 대열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여기에 특수하게 P도체를 어떻게 하느냐, P도체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거는 60364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거 관련 기준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기준보다 동상다조 포설을 왜 하죠? 한 손으로 하면 안 되나요? 왜 하죠? 전압 강화. 왜 병렬 도체를 씁니까? 솔루점수 평형. 네? 솔루점수 평형 시켜가지고. 아니 왜 하냐고요? 왜 병렬을 하냐고요? 병렬? 묵은 도체를 생산이 안 되니까. 보안이지. 자, 이게요. 이상 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도체를 굵은 도체를 쓰는 거 하고요. 허용 전류하고요. 이게 도체 굵기에 비례해 가지고 허용 전류가 커지면 되는데 도체 사이즈는 2배로 커져 가지고 돈은 엄청 많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허용 전류 값은 15%, 20%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꼭 표피 효과 때문만은 아니고요. 모든 용량은 온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온도적, 그러니까 그 전류를 흘렸었을 때 온도가 물론 그 표피 효과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허용 전류라고 하는 거는 온도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그 온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송 굵기가 굵어지는 만큼 그렇게 비례해가지고 허용 전류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 도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그 동상다조 포설에 대해서 그거를 힘들잖아요. 병렬 도체를 설치하면 일단 고려사항이 뭐여야 됩니까?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이 되냐면 임피던스 언밸런스로 인해서 전류가 한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포설을 잘못하게 되면 임피던스를 맞췄다 치더라도 포설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기계적 문제, 단락이나 전자기기. 사고 시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평상시에도 그 전자장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조 포설이 아니라 단일 포설을 했었을 때의 그 효과를 못 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포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관련 기준을 한번 알아보면 전기설비 판단 기준에서는 이러한 어떤 병렬로 사용하는 도체 굵기는 50 또는 80으로 하고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을 하고 동일한 터미널 럭을 사용하고
터미널 로그에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으로 접속을 할 것. 터미널에 구멍이 2개 있어서 리벳을 2개 꼽을 수 있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70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것도 있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SC IC6034 이게 요번에 모범 답안에 나온 요 내용이죠. 그죠? 여기는 보시면은 50,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EC에도 나와 있습니다. NEC에도 동일한 길이, 동일한 전선 재료, 동일한 크기 전선단 면적, 동일한 전원 형식, 동일한 방법의 단자 처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리적 성격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케이블 동장 다소 포절 방법 해가지고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케이블이 다조 포절이 돼 있으면 각각의 케이블의 임피던스가 맞아야 전류가 동일하게 분배가 돼서 어느 한쪽으로 가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쭉.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표준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검토를 했고요. 그럼 이게 원리적으로 왜 이렇게 돼서 포설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케이블 포설 방법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표피 효과하고 근접 효과입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하고 근접 효과를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다음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걸 다시 한다고 해서 불만 없으시죠? 자, 케이블에 전류가 흐르면요. 뭐가 생기죠? 주변에 자개가 발생이 되죠. 자개가 발생이 되고,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런 식으로 자개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죠? 케이블 내부에 자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외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자개는 여러 깊이에 있어서 자개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 전자기학적으로 자개가 형성이 되면 주변에 무슨 또 전류가 돌죠. 맨도리 전류가.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자개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전류가 일로 발생이 되면 맨도리 전류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 맨도리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에서 서로 상쇄가 되는 방향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 잘 보시면 전류가 전부 다 어느 지점에 있어서 상쇄되는 방향으로 이 깊이가 요 지점에서만 그렇지 자속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렇게 발생이 되면 다른 지점도 전부 다 이렇게 전류를 상쇄를 시키겠죠. 그러면 결국은 가장 전류가 흐르기 좋은 방향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최외곽층입니다. 최외곽층. 표피층. 그게 표피 효과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표피 효과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이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말보다. 그래서 지금 이걸 실제로 이렇게 보면 도체에서 이 커런트 플로우가 이 중간이 비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상쇄 효과 때문에. 이게 표피 효과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근접 효과는 뭐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잘 보시면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이쪽 맨도리 전류하고 이쪽 맨도리 전류를 보셨었을 때 어때요? 이쪽이 더 강하다고 지금 최외곽 쪽이 강하다고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뭐가 상쇄가 되는 거죠? 자개가 상쇄가 돼요. 자개가. 그죠? 자개가 상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가쪽
맴돌이 전류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되고 전류가 글로 더 많이 흐르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그다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잖아요. 같아지니까 이쪽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해 주냐 하면 동상의 전선이 이렇게 같이 포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몰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120도 위상을 가지고 얘가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RST가 어느 위상에는 플러스고 어느 위상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전류 방향이 다른 거죠. 다를 때는 이렇게 근접 효과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청력 또는 인력이 같은 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청력이 발생이 되고 다른 상인 경우에는 인력이 발생을 해올 수 있다. 이거를 근접 효과를 가지고 개념 파악을 하고 난 후에 포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저 이야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요. 이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이렇게 한조가 이렇게 포설이 저희 RST상이 이렇게 포설이 돼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전류 밀도가 일로 몰리겠죠. 네, 120도 이상이 다 틀리니까 전류방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서로 인력을 작용하겠죠? 근데 같은 상이면 어떻게 돼요? 청력을 작용하는 거죠. 맞죠? 다른 상이면 인력을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RST 상을 이런 식으로 포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포설할 수 있죠. 똑같은 동일 배열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배열 7%. 아니, 컴퓨터가 저를 재촉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설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설을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포설을 할 때는 잘 보세요. 이쪽 그 RST 상하고 이쪽 RST 상하고 같은 상이 맞닿아 있죠. 같은 상이 맞닿아 있으니까 청력이 발생이 되죠. 맞죠? 그러면 지금 얘하고 같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하고 한쪽 포설한 거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죠? 같은 환경 아닙니까? 이러한 배치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포설을 해놨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 어떻게 되죠? 서로 인력이 발생이 돼버리죠. 청력이 아니라. 그러면 얘로 봤었을 땐 이 전선에서 전류 밀도가 요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발생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 밀도에서 이 원래 한 조만 있는 거하고 다른 차이를 보임으로 인해서 전류의 흐름을 어떻게 해요?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배치를 통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선 배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요게 이해가 될 겁니다. ABC상인데 전류 불평이 10%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RST상을 지그재그로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했죠? 케이블 그룹 간격을 크게 하면 불평형이 감소가 된다. 왜? 떨어뜨려 놓으라 이거죠. 저렇게 배치를 할 경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AAA, BBB, CCC 하면은 불평형이 50.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ABC를 하지 않고 잘 보세요. ABC, C, BA. 왜 이렇게 하죠? 이쪽 사이에 청력을 작용하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한번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할 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지를 쓰시면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어떤 배치가 있는데 요 배치에서 이거는 왜 그럼 똑같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건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격거리가.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겠네요. 자, 요게 모범 답안이죠. 요게 모범 답안 아닙니까? 잘 보시면 자, 어떻게 있습니까? 삼각 배치에서 같은 상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같이. 다른 상을 배치를 안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다른 상을 배치를 해놓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격거리를 띄워 놓는다고요. 같이 붙어 놓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같은 상이죠? 같은 상이죠? 자, 이런 룰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룰이. 그리고 N이 있었을 때는 이격거리를 이렇게 둔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법칙을 알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삼각 배치든 일렬 배치든 뭐 안 외우셔도 되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힘들게 표피효과, 근접효과를 통한 이러한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